안녕하세요. 영웅 사탐입니다. 한국지를 이어서 지난 목요일에 시행되었던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세계지리 총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세계지리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라고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몇 가지가 있긴 했지만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진 않았었고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국가 도시 특징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요. 1번, 5번, 7번, 8번, 16번, 20번 정도가 이런 유형에 속하는 문제들이고 학생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본 문항들은 좀 지엽적이다는 느낌도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계지리에서 기존의 이 유형에서 출제되던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지엽적인 문제들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다소 하락한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세계지리는 뭐 특히 자료 해석 문제에서 기존의 기출 문제 그리고 연계 규제에 실려 있는 자료들에 충실하게 기반을 두고 출제되었습니다.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능 완성 74페이지 7번 문제에서 가져오면서 북부 아프리카와 건조 아시아의 산업 구조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수능 특강 94페이지의 자료를 어느 정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항도 난이도 자체는 매우 높았지만 자료 자체는 수능 특강 83페이지에 실려있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약간은 좀 지엽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난이도가 매우 올라갔던 문항으로 보이고 있고요. 13번과 19번의 기후 문제는 기존의 기출 문항의 경향을 거의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기존의 세계지리에서는 기후 문제를 만들어낼 때 난이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뭐 낮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지역 자체를 연결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료 해석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자료 해석 자체는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의 경향을 거의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기후 문제들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다만, 기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실수할 만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 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의 국가별 인구 특성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기출 경향을 잘 따라가는 문제였지만, 마찬가지로 학생분들이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난이도는 올라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지리는 또 특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6, 9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지리와 마찬가지로 주요 문항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지리와 마찬가지로 정답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에 올라와 있는 정답률을 참고로 해서 자료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은 6개월에 언급이 되었던 요소들, 그리고 주황색은 출제 비중이 기존에 좀 낮았는데 나온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지리정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6, 9월 모의고사에서는 6월에서 고지도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9월에서는 입지 지역 선정 문제가 출제되는데 1번 그 수능에서는 지리 정보에 기반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생분들이 보시기에 좀 지엽적이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북극권에 있다는 내용과 남해이선에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특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한대기후와 주민생활 같은 경우에서는 6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던 문제였는데요. 9월 모의고사 16번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던 요소들이 수능에서 반영이 되었다. 연계 그 경향을 따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의 주요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뭐 이거는 작년 수능에서도 비슷한 경향이었고 그 이전에서는 종교 문제를 그래프로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평가원은 세계의 주요 종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보다는 그래프보다는 뭐 경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진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번 수능에서도 그 경향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몬순아시아의 국가별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조금 지역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전답률이 다소 좀 떨어졌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다소 좀 하락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 인구 밀도라든지 또는 국내 총 생산액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래프는 잘 나오진 않고 산업 구조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의 주요 자원에서는 어, 구리에 대해서 잠비아가 출제가 되는데 기존에는 콩고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잠비아가 나오면서 약간 좀 지역적이다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콩고와 잠비아가 대표적으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 주요 구리 생산국이라는 점을 교과서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6, 9월 수능에서는 좀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구조 자체는 도시에 맞추어서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선지에서는 뭐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그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이 언급이 되었었던 편이었는데요. 수능에서는 이 종주 도시화 현상을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문제가 출제되면서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았던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소 좀 아쉬운데요. 6월과 9월에서 동시에 세계지리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분들은 한국지를 선택한 그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한국지에서도 6월에서 신재생 에너지 문제 출제되었었죠. 이게 지리 교과에서 공통된 특징이었고 수능에서도 세계지리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력 문제가 나올 것이 좀 많이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이 문제가 유럽 국가에 한정이 되어서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 자체는 수능 특강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다소 좀 높았던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카르스트 같은 경우에도 6, 9월 모의고사에서 세계지리는 둘 다 언급이 되면서 수능의 출제가 예상이 되었고 그에 비해서는 점답률은 다소 좀 낮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주요 대지형도 6, 9월 모의고사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고, 출제되어서 난이도 자체는 평이한 편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항이 이번 세계지리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는데요. 23%의 정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보다 실제 정답률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역대 세계지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항으로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륙별 곡물 수출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6, 9월 모의고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라고 보기 힘들 뿐더러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실려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이 수입의 부분에서 일본이 수입량이 많다라는 이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면서 학생분들이 선지의 종목 판단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대낸대 겨울 건조기후의 기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지도를 통해서 지역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로 지도가 출제가 되었던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강수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건조기후와 다른 기후들을 구분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건조 기후 때를 판별하는 이 내용들이 6월과 9월의 기후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지던 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수능에서 연기가 되면서 강수량 통계 자료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기후 자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온만을 가지고 냉대기후이다, 한대기후, 냉대기후이다, 뭐 온대기후이다 라는 것을 바로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강수량이라는 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고 기후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요소가 이번 수능에서 기후 문제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수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수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가 오히려 더 올라갔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조기후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요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도 9월 모의고사에서 언급이 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잘 출제되지 않던 런던이 문제로 나오면 런던 협약이 출제되면서 정답률 좀 틀린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건조기 이후의 주요 지형은 뭐 9월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던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았던 편이었고 북아메리카의 주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에서도
북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도 미국의 시기별 도시 인구 순위가 자료로 제시가 되면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이때도 난이도가 30% 정도로 꽤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이번 수능에서도 북아메리카의 주요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6개월 모의고사에서도 북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는 지역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게 수능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다만 9월 모의고사의 이 미국의 시기별 도시 인구 순위 문제에 비해서는 약간은 난이도가 쉬워진 문제이다 보니까 정답률은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몬순 아시아의 국가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뉴질랜드에 대해서만 물어본 문항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별 인구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지 판단이 있어서 특히 1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인구라는 것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을 중요한 개념으로 다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료 자체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나오던 경향을 많이 따라간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와 열대기후의 시기별 기온 강수량 문제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출 경향을 잘 따라가는 문제여서 기후 문제치고는 정답률이 그렇게 낮은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별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약간 좀 지역적인 내용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 문항이다 보니까 타임 어택으로 인해서 정답률이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지랑 마찬가지로 등급컷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지랑 마찬가지로 이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작년 수능의 정답률과 등급 컷들을 정리해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지랑 마찬가지로 사회탐구 과목은 60% 미만대의 정답률을 가진 문항들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1, 2등급 컷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가령 올해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60% 미만대의 정답률의 문항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으면서 매우 쉬웠던 시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40% 이상에서 60% 미만의 문제들이 다소 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1등급 컷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40% 미만대의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이 많이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과 9월 모의고사 이 두 시험을 비교하게 되면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9월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들은 9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6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반면에 9월 모의고사는 중상위권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서 체감 난이도는 높았겠지만 그 상위권은 완전히 변별할 만큼의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으면서 1등급 컷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서도 40% 이상에서 60% 미만의 문제들이 비슷한 그 비중을 출제가 되되 약간은 좀 적죠.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1등급 컷이 48점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향을 기반으로 이번 수능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점답률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80% 이상의 문항이 7개, 60에서 80% 미만 사이의 문항이 7개, 40% 이상에서 60% 미만의 문항이 5개, 40% 미만의 문항이 1개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해둘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40% 미만대의 문제가 나오면서 상위권에 대한 변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 이상에서 60% 미만대, 60% 미만대 문항이 총 6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6월보다 확실하게 올라갔고 9월과 비슷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등급 컷을 예상을 해보자면 1등급 컷은 47점이 예상이 됩니다. 46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요. 다만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었던 12번 문항 같은 경우가 2점짜리 문항이었기 때문에 2점으로 인해서 1등급 컷이 46점보다는 47점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번 문항이 결국에는 상위권을 변별해내는 문항이었다. 가장 주요한 문항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항의 배점이 2점이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이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7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등급 컷은 43점에서 42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등급 컷은 39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80% 이상의 정답률로 보인 문제들이 상당히 좀 비중이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상위권에서는 점수대가 촘촘하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4등급 컷은 32점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세계지리 총평에 대해서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